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독일 최대 은행인 란데스방크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이 2020년 반감기 이후 9만 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CCN의 보도에 따르게 되면 독일 최대 은행 중 하나인 란데스뱅크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할 것을 적극 지지한다며 비트코인은 오는 2020년 채굴 보상 반감기 이후 9만 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현재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0.62% 오른 8,33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비트코인 반감기 2020년에 가장 기대되는 빅 이벤트 중 하나이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반감기 1년 전에 매우 강력한 상승이 찾아오고 반감기가 지난 직후에도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소폭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네, 실제로 그 역사가 지금까지는 맞아왔죠. 2020년 5, 6월로 반감기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2019년 5월, 이번 연도 지난 5월에 6월에 크나큰 상승이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20년에 반감기가 시작되면 반감기가 마무리되면은 강력한 상승이 또 한번 찾아오지 않겠냐, 이런 가능성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라이트코인 반감기 같은 경우는 그냥 별일 없이 이렇게 그냥저냥 지나갔었습니다. 그 라이트코인의 반감기를 보고서 비트코인도 혹시 반감기가 지났는데 별다른 이벤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바이낸스 랩스가 전통자산과 상관 개수가 낮은 비트코인이 좋은 투자처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에서 상관 개수는 이제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개수가 낮을수록 동일 위험 대비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최영원 바이낸스 랩스 이사 같은 경우는 1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코리안 블록체인 위크의 메인 행사 디파인에서 비트코인은 다른 기존의 자산과 낮은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다며 비트코인 등은 암호화폐는 이제 유용한 투자 대상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야후 파이낸스와 블룸버그 등의 자료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과 S&P 500 간의 상관 개수는 0.35이고 비트코인과 미국 채권, 금 그리고 석유와의 상관 가계는 각각 0.28, 0.53, 마이너스 0.5입니다. 네, 석유와 S&P 500 간의 상관 개수는 0.73이고 금과 석유의 관계는 0.5인데요. 상관 개수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두 자산의 움직임은 더 큰 연관성을 띠게 됩니다. 네, 최 이사 같은 경우는 전통 벤처 캐피탈의 투자와 크립토 투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설명을 하면서 그는 크립토는 전 세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자체적인 수익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즉 암호화폐를 채굴하거나 스테이킹하거나 에어드랍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낸스 랩스는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모든 대륙에 걸쳐 지금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최영원 이사는 특히 전통 벤처 캐피털의 접근이 적었던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그는 이 대륙에선 이미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지불, 송금 등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이어서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가 많은 북미와 유럽엔 창의적이고 높은 기술력을 지닌 인재가 있고 어플리케이션에 집중을 하는 아시아인 전통기업이 크립토에 대해 관심을 표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네요. 네, 이 상관관계 참 많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대답이죠. 얘기입니다. 정말 디지털 골드로서의 입지가 지금 점점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네, 미중 무역 전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글로벌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를 하면서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리고 10월 달에는 지금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여파로 비트코인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금과의 상관관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일각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이 금을 완전히 대체할 것이다.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금이 완전히 이제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대체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그렇게까지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금과 이제 같이 가는 거죠. 새로운 내 자산으로서 금과 같이 금과의 상관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돈독해지는, 친해지는 이런 디지털 골드로서의 입지를 조금 더 확고히 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바이낸스의 시장 분석 보고서에서 10월에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과연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요? 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는 9월 30일 9월에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알트코인의 가격은 기축통화인 비트코인 가격과 연계가 되어 있지만 9월 비트코인의 급락대 알트코인의 하락폭은 한정적이었습니다. 네, 그 요인에 대해서는 바이낸스는 스테이블 코인의 양이 증가하면서 페어링 즉 거래쌍의 수가 증가한 것을 요인으로 들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또 10월에 주목해야 할 사항으로 아래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더리움의 가스비 급등의 행방, 두 번째로는 TON, 톤 블록체인, 텔레그램의 독자 블록체인이죠. 이 블록체인의 공식 출시, 세 번째로는 비트코인 점유율의 행방인데요. 네, 또한 블록체인 전문 리서치 업체 겸 미디어 롱에스는 이를 연간 높은 ROI 즉 투자 수익률을 안긴 소형 종목을 찾기 위해서 이더리움상에서 발행된 ERC20 토큰 중 시가총액 상위 10억 달러 이하여야 하며 1000위 이내에 약 900개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 네, 2019년 3분의 이제 2가 훨씬 넘었죠. 네, 3분의 2가 경과한 가운데 전년 대비 성적은 비트코인이 113%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이 26% 증가를 했는데 리플 XRP는 현재 32%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90%, 이오스가 51% 증가를 했는데요. 네, 연간 수익률과 토큰의 점유 수준에 대해서 연간 수익률 500%를 넘은 토큰은 약 900개 중 38개밖에 없었지만 대부분 점유율은 60%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네, 다음에 약 900개의 토큰 모두 시가총액 1000만 달러 이하의 토큰에 대해서 각각 토큰을 유지하는 주소의 수, 시가총액, 가격, 거래, 연간 수익률, 토큰의 점유 수준의 상관관계를 조사를 했는데 900 토큰 모두에 대해서는 연간 수익률과 토큰 점유 수준의 상관관계는 보지 못했지만 시가총액 1000만 달러 이하의 토큰은 연간 수익률과 토큰 점유 수준 이외의 요소의 상관관계가 약해지고 토큰 점유 수준과의 상관관계가 늘어나면서 시가총액이 낮은 토큰은 상위 홀더의 집중 정도가 높을수록 수익이 커지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10월에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중에서 지금 비트코인 ETF 가장 중요한 소식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지금 비트와이즈 부사장 같은 경우는 14일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해서 승인을 날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암호화폐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폐 전문 투자 기관이죠. 비트와이즈 리서치 글로벌 총괄 매트 호건이 비트와이즈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두 건의 비트코인 ETF 제안이 오는 14일 승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매트 호건은 비트와이즈는 ETF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SEC 위원들과 500쪽 이상의 연구 보고서와 500개 이상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6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다면서 기존의 윙클보스의 실물 기반 ETF와는 아래 차이가 있다 전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는 윙클보스 ETF는 스스로 보험에 가입하고 자산을 관리하는 반면 비트와이즈는 제3자 관리자를 사용한다. 두 번째로는 윙클보스는 비트코인 ETF 가격을 측정하는 데 자사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만을 사용해 SEC가 시장 조작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반면 비트와이즈는 가능한 모든 거래소의 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여긴다. 세 번째로는 가장 큰 차이는 지난 2년간 시장이 크게 성숙했다는 점인데 2년 전에는 보험에 가입된 관리인이 없었지만 지금은 상당수가 존재한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ETF에 관해서는 굉장히 이렇다 저렇다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제 10월이 다가왔죠. 10월 13일, 14일 날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무조건 SEC 측에서 뭐 승인을 한다, 안 한다, 뭐 보류한다, 뭐 미룬다 이렇게 대답을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과연 승인이 날 것이냐 안 날 것이냐 사실상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네, 이번 연도에 승인은 별로 기대를 크게
안 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냥 한 내년 안에는 승인이 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태까지 기다렸던 원래는 2018년 안에 이제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됐었지만 계속 미뤄져서 지금까지도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데 만약 이러한 기조 속에서 ETF가 정말로 승인이 난다. 그러면 대규모의 기관 투자자의 유입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가격 상승을 다시 한번 2017년 거의 투기장에 가까웠던 대연말 상승장만큼의 상승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는데요. 네, 한번 봐야겠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2주도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행방 그리고 ETF에 관해서 어떻게 기사가 나오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NG 수석 경제학자가 완전한 형태의 이제 CBDC는 2에서 3년 내에 출시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ING의 수석 경제학자가 앞으로 2에서 3년 이내에 완전한 형태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마크 클리프 연구원은 지난 27일 ING 자체 동영상에서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는 각국 중앙은행이 CBDC를 개발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며 리브라의 내년 출시 일정에 맞춰 본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금융당국에는 꽤 긴급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네, 클리프는 이어 중앙은행 관점에서 CBDC 발행의 장점을 언급하면서 디지털 화폐가 현금을 대체해 금리는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CBDC는 중앙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의 범위를 넓혀줄 뿐 아니라 추후 불황이 올 때 경기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리브라 프로젝트의 여파로 각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발행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신호는 여러 군데에서 감지가 되고 있죠. 네, 지금 계획대로라면 이제 유럽에서 리브라를 출시할 수 없다고 못 박았던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달 중순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세계통화기금 총재와 함께 공공 디지털 통화를 만드는 방법에 관해 논의를 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라가르드 총재는 이제 오는 11월 1일부터 이제 유럽중앙은행 총재에 부임을 하죠. 중국 또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CBDC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최근 중국 은행은 CBDC 출시 준비가 완료 단계다 이렇게 밝히면서 구체적인 출시 일정까지는 아직 언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이제 전 세계 각국에서 CBDC를 개발하고 있는 국가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기조가 뻗어나가고 있는데 일단 보면은 보통 CBDC를 이제 개발하는 국가들이 자체 화폐, 자국의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진 국가들 그리고 달러의 패권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러한 국가들이 네, 달러에 대해서 염증을 좀 느끼고 화폐에 대해서 좀 염증을 느낀 국가들에서부터 CBDC가 많이 발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지금 기축 금융이 금융 선진 국가가 대표적으로 미국이죠. 전 세계 패권을 잡고 있는데요. 아마 미국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똑똑한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미국들이 이러한 시장 상황을 모를까요? 당연히 알겠죠. 미국도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IMF 라가르드 총재가 언급한 것처럼 지금 CBDC 및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은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습니다. 혁명이고 혁신입니다. 이 기술의 발전과 시대의 흐름은 억지로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이 아니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크 저커버그가 내부 회의에서 리브라 초기 출시 전략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IT 미디어 더 버지가 공개한 페이스북의 최신 내부 회의 내용을 인용해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리브라의 컨설팅 방법 등 초기 출시 전략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네, 해당 회의에서 저커버그는 지난 29일 영미 정부가 미국 소재 소셜미디어 기업들에게 사용자의 메시지 내용, 암호화 정보 등의 열람을 강제할 수 있는 데이터 접속 협약을 이슈를 중점으로 다루면서도 리브라가 본격 가동되기 전 최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한다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브라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는데요. 네, 페이스북의 수장이죠. 네,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이렇게 직접 회의에 참여를 해가지고 초기 출시 전략을 논의했다는 기사입니다. 네, 얼마 전에 미 트럼프와 마크 저커버그가 만났었는데 그때 이제 몇 시에 만났는지, 언제 만났는지, 그리고 얼마나 얘기를 했는지, 무슨 내용을 얘기를 했는지 전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그냥 그 백악관 쪽에서 둘이 악수하는 장면만 찍히고 뭐 트위터 서로 트럼프 트위터도 그러고 마크 저커버그 트위터도 그러고 둘 다 그냥 만나서 좋았다,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죠. 여기서 과연 리브라가 얘기가 안 나왔을까요? 무조건 나왔을 겁니다. 거기에서도 만약에 이 초기 출시 전략이라든지 이런 규제에 관해서 얘기를 했다면은 정말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큰 호재일 텐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공식 석상에서 밝힌 바만 보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에 그렇게 크게 지금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물론 암호화폐 투자자분들,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트럼프 입에서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이 나온 것만 해도 호재다. 네,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뭐 암호화폐가 뭐 이런 점에 도움이 된다, 저런 점에 도움이 된다라고 밝혀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조는 여전하다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과연 이 지금 초기 출시 전략과 그때 만난 것에 상관관계가 있을지, 참 리브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매를 많이 막고 있지만 끊임없이 노력하고 각국 정부들을 만나서 회유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정말 글로벌 IT 기업은 IT 기업이다, 다르긴 다르구나 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네, 리브라와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에 관한 소식입니다. 새로운 인터넷적 기반 입금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서 게이트허브와 코일이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네, 2019년 10월 1일 코일이 다시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우리는 새로운 파트너십에 대해 소식을 얻었다. 코일과 게이트허브 파트너십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새로운 인터넷적 원장 기반 입금 방법을 제공한다. 네, 게이트허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어거의 지갑이다. 특히 XRP를 중점적으로 둔다고 합니다. 네, 리플은 게이트허브에서 리플 네트워크에 돈을 거래하고 이등시키는데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리플의 파트너십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코일 같은 경우는 리플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리플의 투자 자회사인 스프링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활용한 블로그 플랫폼인 코일이 추진하는 400만 달러 규모의 초기 투자 라운드에 이렇게 참여한다고 밝혔었습니다. 네, 리플은 이제 코일의 자사가 발행한 암호화폐인 XRP 10억 개를 코일이 창작자, 소비자, 전략적 파트너들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그랜트로 제공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여기 게이트허브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지금 XRP 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실 텐데요. 네, 이렇게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났었죠. 거의 118억 원에 달하는 리플 XRP가 도난당한 이런 전력이 있는 이런 게이트허브인데, 게이트허브와 코일의 파트너십이 과연 리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위스 디지털 거래소가 2020년 최초의 IDO, 즉 디지털 토큰 공개를 계획했다고 합니다. 네, 스위스 증권거래소죠. SIX의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인 스위스 디지털 거래소가 2020년 최초의 IDO, 즉 디지털 토큰을 공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직 출시되지 않은 SDX는 2020년 중반 IDO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글로벌 금융기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고 하는데요. 네, 9월 1일 SDX의 SEO로 취임한 토마스 킨들러는 이 컨소시엄이 기술을 합법화하고 자본을 조달하려는 은행과 시장 인프라 제공 업체와 같은 투자자들로 구성되었다고 설명을 했네요. 네, 알렉스 크루거가 이오스 개발사의 블로거는 벌금형 그린라이트다. 이오스 개발사가 이제 벌금형을 맞은 것은 그린라이트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이제 SEC는 암호화폐 이오스 개발사 블로건에 대해 미등록 ICO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로 약 288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하는데요. 네, 알렉스 크루거는 이에 대해서 이 벌금과 함께 SEC는 암호화폐 기업가들에게 그린라이트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해당 이미지는 이제 이오스의 2,400만 달러 벌금은 그들이 ICO 모금액 41억 달러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자금을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ICO 모금액이 이렇게 원이면은 아주 일부분 한 1%, 2% 정도 된다는 것이죠. 네, 한편 SEC의 보도자료에 따르게 되면은 블로거는 이 벌금을 지불함으로써 혐의를 해결하기로 합의를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네요. 네, 비트렉스가 유로 시장 개척을 위해서 비트렉스 글로벌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네, 미국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죠. 이제 비트렉스가 유럽의 리히텐슈타인의 새로운 본부로 비트렉스 글로벌을 설립했다. 코인텔레그래프와의 공동 발표에서 밝혔습니다. 네, 비트렉스 글로벌은 10월 말부터 리히텐슈타인의 수도 파두츠를 거점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기능이나 제품으로서의 이하 개발 계획을 들고 있습니다. 네, 고객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 신용카드 상호, 운용성 향상, EU법에 준한 토큰의 사모 판매, 암호화폐 거래 이렇게 네 가지네요. 네, 한국 블록체인 협회가 특근법 TFT를 발족을 했습니다. 디센터에 따르게 되면 한국 블록체인 협회는 1일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향후 관련 법령의 개정에 움직임에 맞춰서 협회 의견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지난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가 발표한 권고안에 따라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네, 현재 정무위원회 소관으로 국회 계류 중인 특근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됐으나 그 심의가 이제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에 협회는 전담 TFT를 구성해서 특근법뿐 아니라 이후 마련될 하위 법령에도 현장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반영돼서 업계가 하루빨리 제도권에 편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한다는 방침입니다. TFT 단장은 이종구 자율규제위원장이라고 하네요. 네, 테라와 BC카드가 내년 초 차이카드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네, 블록체인 결제 서비스를 활용한다는 취지인데요. 네,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게 되면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 테라가 국내 최대 가맹점을 보유한 BC카드와 선불형 체크카드, 차이카드를 내년 상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를 통해서 BC카드 가맹점은 결제 수수료 절감 효과를, 소비자는 최대 10%가량의 상시 할인 혜택을 누리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테라 블록체인 기반 간편 결제 서비스인 차이의 운영사 차이코퍼레이션은 내년 상반기 차이카드 출시에 있어 테라는 서비스 개발 및 사업 진행을, BC카드는 차이카드 전표 매입 등 결제 프로세싱 업무를 대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모 회사인 KT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했던 BC카드는 향후 BC카드의 해외 파트너 결제망과 테라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국내는 물론 전세계 200개국 4천만 개 가맹점에서 차이카드가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라고 하고, 또한 테라는 지난달 신세계 면세점과 홍콩에서 결제 서비스 사업을 시작을 했고, 연내 CU 편의점과 연계해서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디지털 결제 래피드가 1억 달러를 조달했다고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항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미국 결제 회사 스트라이프가 지원하는 디지털 결제 플랫폼 래피드가 1억 달러 시리즈 C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네, 미디어는 래피드의 자금 조달 배경에 대해 최근 성행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항하기 위한 조치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래피드 공동 창업자인 아릭 슈틸만은 전 세계 거래의 절반 이상은 은행의 계좌 이체와 현금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더욱이 브라질, 인도 등 개발도상국 상인들은 규제 신뢰도 부족 등으로 현금을 주요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지 거래 방식과 국제 거래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번 투자에는 미국 유명 벤처 캐피탈 제너럴 카탈리스트와 타이거 글로벌 등이 참여를 했는데, 래피드는 서비스형 핀테크 플랫폼을 판매하고 있고, 해당 플랫폼은 전 세계 100여 개의 국가에서 현금 수령, 은행 계좌 이체 월렛, 그리고 현지 체크카드 결제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게 되면 팀 맥코트의 미국 시카고 상품 거래소 CME 그룹 글로벌 에쿼티 인덱스 및 대한투자 상품 총괄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 CME는 실물 결산 방식의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선물 상품은 투자자 수요에 따라 유형이 정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CME는 2017년 12월부터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규제하에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ETF가 아니죠. 네, 벡트가 오픈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내 선물 시장한테 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선물 시장에서는 뭐 실물 선물 상품을 아직까지는 출시할 계획이 없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관련 주도 이게 부진하다고 하네요.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